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미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3편의 쇼츠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제 와이프랑 힘을 합쳐서 하루에 한 편 정도의 쇼츠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내용을 내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주식시장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다우존스가 0.45%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72, 나스닥은 0.9%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자, 성장주들의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에디타스가 10.4% 떨어졌고요. 로블록스 마이너스 9.2,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8.9, 로빈후드 마이너스 8.89, 펠로톤이 마이너스 8.80, 인바이테가 8.62% 떨어졌습니다. UIPS 7.51% 마이너스, 리오토가 6.66% 마이너스, 차지포인트 6.65,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6.57%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좀 보여드리면요. 아마존이 2.19% 하락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2.18, 애플이 마이너스 1.10, 마이크로소프트 0.26%, 구글 역시 0.26%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0.13% 떨어졌고요. 반면 넷플릭스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2% 이상 상승을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엔비디아 역시 2.08%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 시킹알파 보내드리는 9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다시 떨어진 이유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주식시장이 다시 로이스트 레벨이니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7월달 이후에 최저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페덱스라는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페덱스가 S&P,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의 주가를 다시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페덱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페덱스의 주가가 21%나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보시면 21.4%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패키지 딜리버리 자이언트 기업인 페덱스가 1분기에 대한 예비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어닝 실적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닝 시즌이 돌아오면 이러이러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좀 힌트를 줬다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상당폭으로 좀 떨어져 있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글로벌의 볼륨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페덱스는 이제 전 세계 배송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죠. 그런데 그만큼 배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가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페덱스는 또한 회계년도 2023년 1년치의 포캐스트 예상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페덱스의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한 개의 기업의 어닝 실적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전 세계 배송 업체 중에 최고의 그 규모를 자랑하는 페덱스가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요. 컨슈머 센티먼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9월 달에 조금 더 나아졌다. 8월 달보다는 약간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expectation, 시장의 기대치랑 비교를 하면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가 발표됐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는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9월 달 지수가 지금 나왔는데 59.5가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60.0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대치보다는 약간 떨어지죠. 자, 지난달에는 58.2였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소비자의 그 심리 지수가 약간은 올라갔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만한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의 분위기를 정리해주는 기사 하나가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26빌리언, 260억 달러나 되는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 어디에서 빠져나가냐면요. 펀드 마켓에서, 펀드 시장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단 일주일 만에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웃플로우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웃플로우라는 것은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들어오면 인플로우, 나가면 아웃플로우인데 3주 연속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For the week, 일주일 동안 월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net outflow가 나오고 있다. net outflow는 뭐냐면요. 들어오는 돈은 인플로우, 나가는 돈은 아웃플로우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누가 더 많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웃플로우,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261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에퀴티 펀드 그리고 텍스를 감면해주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머니마켓 펀드는 뭐냐면 뮤추얼 펀드의 일종인데요.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펀드 그리고 세금이 감면되는 펀드 모두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15.3빌리언, 12.7빌리언 그리고 1.4빌리언 정도가 각각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동시에 텍서블 본드 펀드, 그러니까 채권 펀드를 보면요. 오히려 지금 34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자산 시장에서 주식에 들어가 있던 돈이 빠져나가서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ETF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쪽은요. 5.9빌리언, 59억 달러가 단 일주일 동안 빠져나갔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ETF 중에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ETF가 있죠. 그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이끌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SPDR, S&P 500 ETF, 우리가 보통 스파이라고 부르는 ETF, 그리고 또 하나는 QQQ죠. 테크 주식을 모아놓은 2QQ. 이렇게 두 주식이요. 두 ETF가 가장 많이 지금 아웃플로우를 보이고 있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스파이 같은 경우는 38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QQQ는 15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에퀴티 ETF 중에 인플로우가 지금 나오는 ETF, 그 얘기는 들어온 돈이 더 많은 ETF가 있다는 거죠. 어떤 ETF에 지금 들어온 돈이 더 많으냐면 컨슈머 스테이플즈,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ETF가 XLP가 있는데요. 이 XLP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들어온 돈 그리고 나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13억 달러가 더 많았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요.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이유는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이 멈추지 않고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을 하고 있다. 자, 9월 달에는 0.75%포인트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터미널 레이트는 뭐냐면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어디쯤에서 멈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4%가 넘어야 이제 멈출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인베스터 노트를 가지고 나왔다. 그 얘기는 그들의 이제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한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9월 달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11월 달에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0.25% 포인트, 그리고 2월 달에도 0.25% 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결국 내년 초가 되면요. 4%에서 4.2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투자자들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연준이 시그널을 보내는데 어떤 시그널이냐면 터미널 레이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4%에서 4.25%까지 올라가 버렸다. 자, 6월 달만 해도요. 이 기대치가 이거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37.5 베이시스 포인트 지금 몇 달 만에 갑자기 올라가 버렸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달에 기대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드의 미팅, FOMC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9월 21일 날 수요일 날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연준에서 발표가 나겠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사인을 우리한테 안겨주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한 20%의 확률을 가지고 1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1% 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20% 정도는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0% 대다수는 한 0.7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가 올라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기준금리가 4% 넘게 형성이 된다면 채권금리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금리가 예를 들어서 4.5%, 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채권금리가 만약에 5%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채권의 투자 가치,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인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식의 멀티플이 감소하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결국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린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의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리세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인데요. 10년 국채금리 그리고 2년 국채금리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일드 스프레드는 뭐냐면요. 10년 국채금리 빼기 2년 국채금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7월 초부터 지금 이 수치가 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 국채금리의 이자보다 오히려 단기 국채금리의 이자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7월 초부터 지금까지 2달 반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 7번 중에서 5번 정도는 항상 리세션이 그 뒤를 따라왔다. 물론 이제 리세션이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20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뒤에서 쫓아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한 3%, 5%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안전성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온 채널에서는요, 매달 스트리밍 서비스의 마켓 추세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변동사항은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추세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자, 2022년 8월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한번 키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활용하는 TV의 시청 시간이 있잖아요. 전체 TV 시청 시간 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발표가 됐는데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5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그 TV 전체의 시청 시간의 그 점유율이요, 무려 35%까지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평소에 TV를 시청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시청 시간의 35%,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공중파죠. 22.1%, 케이블 TV가 34.5%를 담당하고 있고요. 어덜 8.5%, 이거는 이제 게임 같은데 이용하는 TV 시청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022년 8월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전쟁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의 1등이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무려 8%라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8월 달 들어서 8%에서 7.6%로 시장 점유율이 소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는 7월 달에 7.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7.6%까지 상승하면서 넷플릭스랑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같아졌죠. 따라서 구글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구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주말 동안 쇼츠라는 1분 미만의 영상 3개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렸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발견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글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 어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틱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익의 기회를 숏폼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제공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발표 내용을 여기서 살짝 볼 수가 있거든요.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파트너십 프로그램, 유튜브 쇼츠를 이용해서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1000명 이상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청 시간이 총 4000시간을 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튜브 쇼츠라는 1분 영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밀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수익 쉐어는 조금 바꿉니다. 쇼츠를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체 광고 매출의 45%를 가져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55%의 광고 매출을 가져가거든요. 따라서 쇼츠 쪽은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대신 이 크리에이터한테 지불하는 수익 쉐어를 조금 하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쇼츠가 현재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뷰수가 확보되고 있냐면 300억 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 만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쇼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매달 15억 명이나 된다. 따라서 유튜브 쇼츠가 런칭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틱톡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요, 테슬라의 가장 커다란 경쟁력은 생산 기술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경제 기업들에 비해서 생산 공정이 너무나 비용 효율적으로 발전을 되면서 이 마진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기사를 보시면 생산 공정에 있어서 이런 비용적인 효율성 말고 시간적인 효율성 역시도 계속해서 향상하는 추세를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딜리버리 사이클을 중국에서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타임은요, 주문을 받아서 이 딜리버리를 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걸 중국에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모든 모델을 단 일주일 만에 배달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생산 공정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샹하이 공장에서 모델 3 그리고 모델 Y 두 가지의 모델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모델 Y는 세 가지 버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후륜 구동 모델 3의 엔트리 레벨을 보시면 현재 1주에서 8주 정도만 기다리면 자동차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6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된 거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테슬라의 중국 웹사이트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자, 또한 듀얼 모터가 두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륜 구동으로 움직이는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요, 6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제는 1주에서 10주 정도만 기다리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륜 구동 모델 Y 같은 경우는 1주에서 4주만 기다리면 딜리버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예전에는 테슬라는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차였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 짧으면 1주 그리고 길어야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생산 공정이 향상이 되면서 매출 증대에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아있는 기사는요, 헤드라인 위주로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버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이버 시큐리티 브리치가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유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우버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면서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직면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우버가 다시 그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증거가 없다. 어떤 증거가 없냐면 브리치가 발생하긴 했지만 센시티브한 데이터, 따라서 개인 정보라든지 운전자 정보,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된 바는 없다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커다란 문제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우버의 기사를 보면서 반면 또 흐뭇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G스케일러 이렇게 두 가지의 사이버 시큐리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의 투자 가치는 정말로 가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개인 정보의 유출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버 말고 다양한 테크 기업들의 공통적인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정말 앞으로 클라우드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유전자 가위 기업 인텔리아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인텔리아 그리고 리제네론이라는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인텔리아 2001입니다. 물론 이제 인텔리아 2001은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타겟으로 삼고 있는 희귀병은 뭐냐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심장에 쌓여서 발생하는 일종의 심근경색증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총 12명의 성인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복용량에 따라서 한 92%에서 93% 정도 단백질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임상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일상이긴 합니다. 자, 인텔리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입 현황입니다. 이번에 $99 프로모션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 달만 해도 지금 현재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무려 213분께서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시킹 알파에 제가 기여하고 있는 매출이 $25,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시킹 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실 때요, 이 크로스 셀링을 하기 위해서 교차 세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멤버십에 이제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로스 인베스터 프로라는 멤버십이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시고 나서 이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요, 예스 클릭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를 클릭하셔서 이중 결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앞으로도 시킹 알파 $99 프로모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